자, 공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납부터 알아볼게요. 자, 공납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해봅시다. 자,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특산물을 국가가 걷는 것이다. 지역 특산물을 걷는 것이다. 이 지역 특산물을 걷는 데 있어서 정기 공납과 부정기 공납이 있다. 정기와 부정기. 정기 공납은 상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부정기 공납은 별공이라고 부른다. 진상도 있다. 뭐 좀 어감이 좋진 않지만 하여튼 진상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공납의 이제 변화를 알아볼 텐데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뒤에 공납의 변화가 들어가면 이거는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뭔가 이렇게 딱 제도화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때그때 수시로 걷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우리가 그때그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만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납의 변화는 말을 바꾸면 뭐의 변화? 상공의 변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15세기 때에 상공 이렇게 아예 써버리세요. 15세기의 상공은 가구당 걷는 것이다. 호당 이걸 걷는 건데 가구당 걷는 것이 결국은 공납이란 얘기는 계속 했던 거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빈부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빈부격차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아주 웃긴 세금이다. 그러니까 빈부 격차 고려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세금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문제점들 두 개도 다 붙여 놓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공납의 태생적 문제점이 뭐 있었다? 이거 말고 선횡간 후 공안 작성의 문제점. 세 번째는 불산과세라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공납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으니까 이 상공이 불산과세라는 것 때문에 잘 들으세요. 뭐 때문에? 불산과세라는 문제점 때문에 어떤 것들을 파생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납이 나타나는데 말 그대로 공납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서 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풍기에 살고 있는데 인삼을 재배하지 않았는데 인삼을 사서 공납을 내야 되는 아주 우스운 상황이, 우스운 게 아니죠. 이게 농민 입장에서는 우푼이죠. 그렇죠? 이게 우픈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뭐 이게 걷어서 이게 내면서도 막 참나 이러고 내는 거니까 결국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대납이라고 한다. 대납. 그럼 이 대납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인들이겠죠. 그 이 곡물을 현물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 결국 상인들에 의해서 대납이 일어난다. 이게 잘 나온 영화가 한 편 있죠. 이 대납을 보여주는 광해. 거기 보면 사월이라는 여자 그 배우. 걔가 왜 궁에 무수리로 끌려왔는지 이게 뭐 잘 나와 있어요. 걔가 산에서 살고 있는데 걔네 집으로 공납이 전복이 날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당연히 그 전복을 내기 위해서 전복을 사야 되는데 전복이 비싸니까 지금도 비싸요. 전복은 비싸니까 이걸 전복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뭐 고리대를 빌려서 이걸 전복을 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대니까 당연히 이자를 못 갚으니까 아빠는 뭐 관에 끌려가서 맞다가 죽고 이 여식은 궁에 노비로 끌려오고 뭐 이런 상황이 결국 대납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대납이 이제 지속되다 보면 어떤 생각을 이제 이 상인들이 하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상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기준이 뭐냐? 돈이 벌리느냐 안 벌리냐예요. 상인의 판단은. 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인이니까 이게 공납 시즌이 되면 현물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인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하러 오니까 그러면 공납 시즌이 되면 당연히 이 상인들은 기존 인삼값보다 인삼값을 올리겠죠.
그럼 이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이 또 떠안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1년, 5년, 10년 이렇게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면 상인들이 이제는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아예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삼을 대납해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상인들이 이름을 적어서 제가 인삼을 대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적어서 지가 한 번에 다 내고 기존 인삼값에 비해서 많은 가격 상승을 하면서 이걸 쌀로 뜯어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삼 한 근에 쌀이 한 가마니였다. 근데 공납시 되면 인삼 한 근이 쌀이 막 10가마니, 자료에 보면 100가마니, 100배까지 이익을 붙여서 팔았다니까.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런 거네요. 상인들이 인삼을 했으니까 인삼으로 갑시다. 계속 상인들이 수레에다 인삼을 가득 싣고 지방 관아에 가서 이거를 뭐 누구 거요 그리고 대신 납부해 주는 거죠. 이게 대납 아니에요. 그렇죠? 상인들이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인들은 기존 인삼값보다 많은 양을 농민들한테 쌀로 뜯어내는 거고, 안 낼 수도 없고 농민들은.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는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관에 끌려가서 계속 맞는 거예요. 태용을 낼 때까지. 그리고 아니면 도용이라고 해서 감옥에다 쳐놓고 그 집에서 세금을 낼 때까지 이 아빠를 풀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탈세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안 내려면 방법은 그냥 가족들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화전 뭐 이런 거 지으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대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지방 관아의 아전, 그러니까 호방이겠죠. 호방. 이 조세를 징수하는 애가 호방이니까 이 호방이 가만히 보니까 이 대납을 하는 이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 좋아 보이거든. 그리고 이제 하루는 이제 상인을 불러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자네 공납 대납해서 얼마나 버나? 인삼값을 얼마나 받는 거야? 원래 인삼이 한 근에 한 감 아닌가? 네, 얼마나 받아? 좀 뭐 아니 얼마? 좀 뭐 많이 받습니다. 그래? 그럼 두 가마씩 받는 거야? 아니 좀 더 받는데요. 뭐 세 가마? 아니 좀 더 받아요. 그럼 5가마씩 받는 거야? 아니 더 받는데요. 이걸 이제 아전이 알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전이 이제 이 상인과 결탁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 많은 이익이 생기는 걸 너 혼자 하냐는 거죠.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방납이라는 거예요. 방납의 뜻은 방자가 막을 방자예요. 그러니까 방납이 되면 이제 이 호방이 실제로 농민이 예를 들어서 인삼을 재배해서 내잖아요. 그럼 이걸 안 받아요. 막을 방자 이걸 안 받고 자기가 결탁돼 있는 상인들을 통해서 대납만 받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농민은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인삼을 내려가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말 지금으로 얘기하면 브로커를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는 거죠. 상인들이. 결국 이게 이제 방납인데 이 방납이 일어나면 당연히 농민들은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제 폐단이 일어나죠. 자, 첫 번째, 농민들은 이제 수탈에 시달리게 됩니다. 뭐 엄청난 수탈이 일어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재정은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는지 순서대로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 농민 유망이 가속화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걸 낼 수도 없고 내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쌀로 상인들이 다 뜯어가니까. 그것도 또 이제 방납이 되면 아예 누가 앞장서서 오겠어요. 아전. 이것도 권력이라고 이 새끼들이 또 장난이 아니겠죠. 항상 이 중간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지방 수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것들이 문제지.
나중에 일제시대도 보면 지주 전호제, 일본인 지주와 한국인 소장농이 됐다? 그럼 일본인 지주가 문제냐? 아니에요. 중간 다리 역할하는 마름이라는 새끼들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이 중간에서 뭘 하는 애들이 항상 다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왜? 나중에 공무원 되면 잘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알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문제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중간에서. 응?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응? 안 그러면 백성들이 죽는다, 국민들이. 응? 공무원 한 명이 죽일 수 있는 국민들은 많아요. 구급만 돼도. 국민들 연맥이자 이러면 진짜 연맥일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특히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은. 농민 유망이 가속화돼요. 그럼 농민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유망을 많이 하게 되면 국가 재정은 어려워지죠. 국가 재정의 악화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시켜 볼게요. 농민 유망의 가속화,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명종, 16세기 중요한 명종 때 임꺽정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 유망하는 걸 규합해서 도적을 만들고, 이 도적 집단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의적이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뭐 농민들을 살리는데 이 임꺽정이가 이제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면서. 명종 때 임꺽정의 등장. 그럼 결국 이렇게 임꺽정이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농민들은 이제 결국 핍박에 죽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시간은 진행되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종이라고 썼다고 해서 박나비 명종 때부터 그건 아니에요. 15세기 한 후반서부터 중후반서부터 걔들은 박나비 나오기 시작하겠죠. 대낮과 함께 맞물려서 박나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빠른 지역은 한 15세기 후반, 15세기 중엽서부터 나와요, 박나비. 응? 그러니까 이걸 좀 포괄적으로 잡으라는 거죠. 선생님이 명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박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 박납하자! 이래서 전국적으로 박납을 하고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박납이 무슨 제도가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뭐 하나씩 되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세기 중엽이 수치체제의 문란의 핵심이거든요. 이 16세기가 수치체제 문란의 핵이에요. 시기가. 명종 때가. 근데 이걸 우리가 정치사를 공부했으니까 알아요. 윤원영 중심의 척신정치. 이렇게 되면 정치는 개판이 된다니까요. 제가 매번 얘기하죠. 권력은 하나에다 한 곳에 모이면 다 죽는 거예요, 백성들은. 권력은 어떻게 돼 있던 간에 분산돼 있어야 돼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순간 무조건 국민은 죽는 거예요. 권력은 분산돼야 돼요. 수치체제 문란. 윤원영 중심의 척신정치. 결국 이렇게 임꺽정이 등장하고 농민 유망이 가속화되고 국가 재정이 악화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막아보려는 극복 대안이 나오겠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안이 나오느냐? 유망방지책이 강화돼요. 호패법, 오가작통법 이런 게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는데, 호패법, 오가작통법 이런 걸 강화시켜요.
이 호패법과 오가작통법은 거의 다 태종 때부터 나온 겁니다. 태종 때 인보법 이런 게 성종 때 오가작통법으로 바뀌는 거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이때 시행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민 유망방지책이죠. 오가작통법 아시죠? 5개의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한 집이 튀면 튄 집 것까지 내 집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감시하고 있는 거죠. 못 튀게. 좀 저쪽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럼 뭐 119. 그렇죠? 자꾸 뭘 싸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방 관할에 가서 제가 튀면 나한테 세금 부담이 더 생기니까 결국에는 유망방지책이 강화된다. 이걸 왜 개콘으로 얘기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대안이에요? 이런 대안이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거 못 튀게 해요? 이거는 그대로 내비두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될 게 있어요. 조선 정치사를 공부하다 보면 과거 시스템을 공부하는데 이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애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식년시라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시험하는데 33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재적인 애들인데 조선시대 관리들은. 그렇죠? 그 시대에 가장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조선시대 때는 공무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내놓은 대안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천재들이 내놓은 대안인데 왜 이런 대안밖에 안 나왔겠느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현재에도 똑같아요. 결국 대안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담배값 인상 이런 거예요. 공무원 연금 개혁. 결국 나오는 게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고통을 분담합시다. 지네들이 돈 다 말아먹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라고 외치고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고 결국 박납은 호방과 그러니까 아전과 상인이 결탁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이 박납은 아전과 서리들이죠. 서리들 상인이 결탁되어 있는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조직의 역사를 잘 보면서 더듬어 보세요. 아전을 감시하는 게 누구예요? 유향수 아니에요? 그럼 유향수에 있는 좌수 별감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먹고 있는데 아전이 좀 같이 드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겠죠. 그럼 수령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죠? 같이 드시고 계시고. 아니 그럼 관찰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줄줄이. 선생님 위에 있는 중앙 고위 관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농민들만 죽어가는 거죠. 줄줄이 처먹으면서. 그래서 광해라는 영화 보면 멋진 장면 하나 나오죠. 지방 수령 하나 잡아놓고 광해가 그 편전회의장에다 무릎 꿇려놓고 이 사람한테 뇌물을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관리들한테. 다 줄줄이 쳐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죠. 박납을 시정해야 되는데 박납을 시정하면 못 먹으니까 너무 많은 이익들이 여기 생기니까 시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국민들은 사는데 그렇죠? 나 요즘 왜 이렇게 철학적이지? 이걸 없애야 국민은 살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에는 정말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없애주면 살거든요, 국민들은. 근데 그걸 안 없애줘요. 탁 하면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럼 그 탁 하면 없어질 수 있는 걸 왜 안 없애느냐? 줄줄이 쳐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률과 그 제도 가지고. 여러분이 나눠먹이고 계시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주면 되는데. 그러면 흥분하지 마라. 지금부터 또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느냐? 아니요, 있죠. 그렇죠? 조선시대에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띠떼끼들만 있겠어요? 그죠? 왈
왈왈 막 이런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니까. 나라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있겠죠. 말하는 왈왈거리지 않고. 이건 왈왈이거든요. 그래서 쓰세요. 왈왈. 아니, 이건 개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경기도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 주민들이 집단으로 100명이 우물가에서 자식들 목 다 매달고 자기도 죽고 그러는 거예요. 촌락 하나가 없어져요. 한 마을 하나가 없어진다고. 집단으로 다 목매고 자살해서. 이게 얼마나 피해가 심했으면. 응?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제가 심화정리할 때 얘기했는데 묵패도 그거예요. 서원에서 발행했던 묵패. 서원에서 그 자기 소년들 제사 지내겠다고 묵패를 발행해서 그거 다 뜯어내거든요. 농민들한테. 그래 흥선대원이 묵패 발행을 금지했어요. 근데도 계속 떨어져요. 묵패가. 묵패가 얼마나 웃긴 거냐면 그냥 담장나무로 던지면 그건 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무 판때기에다 써서 쌀 2두 그럼 탁 던지잖아요. 묵패를. 그럼 그거 받고 안 내면 죽는 거예요. 서원에 가서. 유양소에 끌려가서. 농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걸 제일 많이 발행했던 묵패를 제일 많이 발행했던 게 충청도에 있는 화양서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명한 화양묵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흥선대원이 서원을 폐지한 거는 이 묵패 때문이에요. 묵패. 뭐 서원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꾸 왕 뒷담화 까고 이래서 없앤 게 아니고 백성들 살리겠다고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없앤 거예요. 묵패를 발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묵패가 발행되니까 결국 농민들은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데 결국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죠. 그게 뭐냐면 대공수미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공납 대신 이런 뜻이에요. 뭐 대신? 공납은 뭐로 내는 거예요? 지역에 특산물 내는 건데 공납 대신 쌀로 걷자는 거예요. 왜? 쌀은 다 생산하니까. 그럼 불상가세는 없어지는 거죠. 쌀을 생산하지 않는 농민이 없잖아요. 그럼 쌀로 대체해서 내면 그냥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해결을 해야죠.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고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안이 있는데도 그걸 고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대공수미법이라고 그래요. 쌀로 내자. 왜 이 수미법이 시행이 안 되느냐? 그건 이유가 간단해요. 쌀로 걷기 시작하면 공납을 걷는 그 대상, 기준이 가구에서 토지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명종 이후니까 지주전호제네. 그럼 지주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그렇죠? 공납을. 근데 아까 전에 대구지방 얘기했지만 97%가 소상농이라며요. 3%가 지주라며요. 그럼 3% 때문에 시행이 안 되는 거네요. 97%를 살릴 수 있는 건데, 응? 이 수미법이 되면 기준이 토지 결당으로 바뀌어야 돼요. 걷는 기준이 가구에서. 그러니까 이 방납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주 3%, 예를 들면 뭐 대구지방을 얘기했지만 하여튼 3%의 그 지주들이 반발이 엄청났겠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주들이 반발하면. 왜? 양반 관리들이 다 지주니까. 지네들이 지주거든요. 지네들이. 그러니까 법률을 바꾸질 않아요. 국회의원들 잘 들으십시오. 진짜로. 탁 하면 바꿔지는 건데 바꾸지 않아요. 지네가 지주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지주예요. 이걸 바꾸겠어요? 지네가 세금을 다 끌어안는 건데. 근데 이것만 하면 97%는 살 수 있어요. 마치 그냥 산소가 확 주입되는 거죠. 숨 못 쉬고 있는데. 한참 10분 동안 사우나에서 쫙 있는데 문을 탁 열고 나갔을 때 기분 아시죠? 수민법은 그런 거거든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한 방에 탁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절대 하지 않죠. 차례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수미법을 주장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얘네들은 개가 아니니까. 역사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된다? 사람이 돼. 이름도 거꾸로 해도 똑같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거꾸로 해도 똑같죠? 그 다음에 유성룡 이런 사람들.
제가 유성룡 저한테 수업 들은 분은 얘기했죠. 장원급제를 4번 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대공수미법을 주장하는데 누구의 반발과 지주의 반발과 그 다음에 누구의 반발? 방납업자들의 반발. 만만치 않았겠죠, 저항이. 그쵸? 1년에 막 200억씩 300억씩 벌고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응? 반발로 인해서 시행이 안 됩니다. 시행이 안 돼요. 이 과정에서 할까 말까 안 된다 된다 하자 말까 계속 농민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민은 이거 자체가 삶이니까 얘네들은 이게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죠? 국가 제도를 바꾸는 거지만 그 제도 때문에 이건 삶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국민들은.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도 막 다 계속 죽어 나가는 거죠. 17세기가 돼요. 18세기에 걸쳐서 드디어 수미법이라는 이름이 아닌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수미법이 제도화됩니다. 근데 왜 수미법이라고 하지 않고 대동법이라고 했느냐? 수미법은 쌀로만 내는 거죠. 대동법은 쌀 이외에 다른 것도 내도 돼요. 배, 뭐 포목, 그 다음에 동전, 아무거나 내도 돼요. 그래서 이걸 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탁 묶어서 내는 거죠. 뭐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내면 돼요. 그래서 대동법이 시행이 되는데, 자 한번 써봅시다. 그럼 이 대동법은 당연히 가구당 걷었던 세금을 대부분 쌀로 내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쌀을 뭐라고 하냐면 대동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쌀로 내는 겁니다. 쌀. 대동미.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포목. 그 다음에 동전. 뭐 이런 걸로 납부해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내도 돼요. 그러면 대동법이 시행되고 나서 90% 이상은 농민들이 뭘로 낼까요? 이 중에서. 그렇죠. 쌀로 내는 거예요. 대부분 농민들은 쌀로 내는 게 편하죠. 이때 당시에 뭐 화폐를 내는 것보다. 그러면 결국 쌀을 이제 징수하니까 쌀로 대부분 내니까 당연히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기준이 토지 결당으로. 저 가구당 걷었던 세금이 토지 결당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분명히 가구당 내는 세금은 공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금 중에서 가구당 내는 건. 근데 토지 결당 부과하는 세금을 아까 전에 배웠는데 뭐라고 했어요? 전세. 그럼 공납이 전세화된 거네요. 그렇죠? 공납의 전세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에 조금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좀 집중해서 바라보라. 전세가 뭔지, 전세화가. 결국 전세화 된다는 것은 땅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물리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안 걷겠다는 얘기죠. 아, 좋네요. 그렇죠? 전세화 경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은 세제가 올바르게 개혁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걷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또 뭐야, 사회주의야? 좀 의식을 자꾸 이렇게 이념을 하지 말고,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매번 이거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00원 걷고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 걷고 1억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 걷고 10억 버는 사람한테 1,000만 원 걷고 이게 조세의 형평성이에요? 이게 무슨 조세 형평성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거는 조세의 불합리성이에요. 왜냐하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내면 얼마 남아요? 이걸로 한 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잘? 어렵잖아요. 물가나 이런 걸 반영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99만 원 가지고 한 가구가 살아가는 게? 얼마 남아요, 얘는? 못 살아요, 살아요. 살죠. 이거 못 산다는 애 데리고 오세요. 혼나야 돼요. 한 달에 990만 원 가지고 못 살죠. 정신이 나간 거죠. 얘는 얼마 남아요? 얘는 뭐 얘기하지 맙시다. 힘들다고 하면, 그렇죠? 이건 뭐 그냥 뭐 입을 봉해버려야죠. 얘는 이게 어떻게 조세 형평성이에요? 응? 이건 안 걷어야죠. 얘한테는. 얘는 안 걷는 거예요. 얘는 좀 많이 걷어야죠. 얘부터는 100만 원 걷어도 돼요. 900만 원 남잖아요. 얘는 막 한 4천씩 걷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도 6천 남잖아요. 왜 자기가 노력해서 벌은 돈을 이렇게 국가가 뜯어가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얘기하면 곤란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것 같죠? 사회 구조 때문에 버는 거예요. 돈을 사람이 이렇게 한 달에 번다는 거는 뭔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역량이 1억을 벌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버는 사람은 역량이 이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네들 입장에서는 그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네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돈을 벌려면? 그럼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돈을 내줘서 이 돈이 얘네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 얘네들이 저항을 안 할 테니까. 그냥 울면서 살겠죠 얘네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미국의 기부 문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는. 물론 선한 의도로 기부를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사회 기부가 발전해 있는 것은 이 사이클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응? 공무원 연봉을 그렇게 받는데 그렇게 세금을 거두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꼬박꼬박. 응? 그렇게 잘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떼는 거는. 그렇게 꼬박꼬박 다 떼고 나와요. 그렇죠? 아예 뭐 이렇게 주고 떼는 게 아니에요. 세금도. 공무원들은 아예 그냥 다 떼고 나오죠. 싹싹 다 떼고. 얘기하지 맙시다. 갑자기 막 슬픔이 밀려옵니다. 응?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말에 조금 더 천착해 주세요. 좀 이렇게 쫙 바라보란 말이에요. 전세화가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결국은 이 토지 결당 걷는데 이 토지 결당 얼마를 걷냐? 12두를 걷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정말 비싼 세금이긴 했던 거예요. 왜? 영정법이 몇 두예요? 4두인데 공납이 전세화되면서 기존 전세보다 3배가 비싼 전세가 생긴 거죠. 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주들의 반발은 어떻겠어요? 엄청 낮겠죠. 그렇죠? 어려운 거 한번 해봅시다.
지주는 대동법이 싫어요. 전호는 좋죠. 그렇죠? 어려운 거 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쓰네요. 지주 싫어, 전호 좋아. 자, 들어갑니다. 주의해야 될 것. 대동법 이후, 자 얼굴 좀 봐주세요. 대동법 시행 이후 땅이 없는 소작농들은 공납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땅이 없는 농민들은 여기 보세요. 어디 보고 계세요? 땅이 없는 농민들은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공납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틀린 거예요. 이것도 공납이에요. 알겠어요? 이건 그대로 내는 거예요. 상공만 안 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럼 공납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이 말은 틀리지만 공납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이러면 맞죠? 상공은 안 내도 되는 거니까. 별공 진상은 존속된다.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지주들은 싫어했는데 그럼 뭐 반발을 엄청나게 했겠죠. 지주들이. 그래서 대동법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100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거예요. 한 번에 탁 시행되질 못하고. 그래서 점진적 시행이 일어난 이유는 이 지주들의 반발 때문이다. 한 번에 시행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세기, 18세기를 위로 올려보면 이 대동법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임금, 이런 임금은 정말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왜? 누구의 반발을 이겨낸 거예요. 그렇죠. 훌륭한 왕이네요. 삼성과 싸워서 이긴 거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현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긴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돈을 좀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거 아니에요?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왜 광해군이 재평가받고 있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1608년부터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경기도. 그리고 이게 숙종 때까지 1708년 숙종 때까지 황해도까지 확산되는데 정확히 100년이 걸려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100년이 걸린다. 선생님, 함경도 평안도는요. 거기는 익류 지역이에요. 거기는 세금을 걷어서 중앙으로 올리지 않는 지역이니까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걷는 건지는. 황해도까지 확산되는데 100년이 걸린다. 이거를 연결을 잘 시켜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오는 것은 뭐냐? 이거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물론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을 경우 이걸 이해를 하지 않고 외우면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전혀 논리를 무시하고 외우는 거예요. 지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되게 어려운 싸움이네요. 그렇죠? 누구를 이긴다는 거는 누가? 조선의 왕이. 그러니까 조선의 왕도 야 이거 지주들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왕이면 다 될 것 같지만 왕이 하고자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응? 이것도 광해라는 영화 보면 난리 부르스죠. 저를 밟고 가십시오. 밟죠. 그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밟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 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응? 자, 그리고 이제 이후의 내용을 좀 한번 보시는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텐데 대동법 문제는 이제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게 뭐냐면 대동법 시행 이후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대동법은 제일 중요한 게 매우 성공적인 세제 개혁이에요. 성공적이라는 것은 대동법 시행 이후 농민 부담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으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성공적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항상 세제개혁은 이게 문제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주들이 소장농에게 이 대동세를 전가해요. 니네가 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시면서 아니 토지 결당 내는 건 지주가 내야 되는데 이걸 전가하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을 안 저지르고 전우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소장료를 올리면 돼요. 그건 국가에서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소장료 낼 때 조금 더 걷는 거예요. 한 12도 정도. 그럼 어차피 그거 걷어서 얘가 내는 거지 뭐 얘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왜 내면 돼요 얘가. 토지 결당 내면 되고 얘는 얘 거 뺐고 얘는 계속 죽고 그쵸? 논리는 간단하죠. 제가 이 얘기하면서 기본 이론반 할 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월세 세입자들 얼마 전에 올려놨다가 쏙 들어갔죠. 월세 세입자 세금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이 집 주인들에게 냈던 월세 냈던 통장 그거 이렇게 증빙하면 세금 감면해 주겠대요. 내가 처음에 신문 딱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진짜 콧방귀를 꼈어요. 진짜 완전 웃기는 새끼들이구나. 월세 세입자 세금 감면을 해주면 그러면 증빙 서류가 생기면 집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집 주인이 세금을 다 떠안는 건데? 그럼 집 주인은 뭐 하면 돼요? 월세를 올리겠죠. 정말 빙신들이에요. 그럼 결국 얘네들이 내야 될 세금을 집주인이 떠안는 거니까 집주인이 바보예요? 그럼 50만 원씩 월세 받는 걸로 한 60만 원만 내면 10만 원만 올리면 이 세금은 어차피 이 사람이 다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세금 감면 혜택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올라가는 월세는 120만 원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10만 원씩만 올리면 1년에. 고스란히 떠안는 거예요. 월세 세입자들이. 그걸 제대로 진짜 대동법 다시 공부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제한 조치를 만들어놔야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세법이 발표된 이후에 월세를 올리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강력한 제재 조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능해요? 월세를 통제한다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국가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놔도. 우리 저번 시간에 토지도 배우면서 그랬잖아요. 수조권 줄였어요. 수조권 아예 뺐었어요. 다펌을 관다펌으로 바꿨어요. 전주수조를 관수화물로 바꿨어요. 더 죽는 거예요. 계속 농민들은. 돌파구가 많다니까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법망을 막 살짝 이렇게 비켜가면서 사는 거예요. 전혀 법은 위법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응?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니까 행정법이나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그게 잘 읽다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엄청 웃긴 거예요. 행정법이. 그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이냐 행정법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틀 자체가 다. 그리고 조금만 변화되면 잘 사는 사람들은 운신의 폭이 넓다니까요. 못 사는 사람들이나 이게 어떻게 비켜갈 공간이 없는 거지. 훅 다 비켜놔요. 왜냐면 막 편도 8차선 이런 데서 살고 있으니 이쪽으로 총알이 날라와도 얘는 비킬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골목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자전거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이 날라오면 맞아 죽는 거예요. 응? 그만합시다. 너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만 저한테 기본 이론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이 수업을 한 번씩 들었는데 지금 첫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공무원 수업 이게 준비하면서 공무원 준비하면서 대동법을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되게 필요해요. 되게 중요하다고요. 대동법을 왜 배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배우는지가.
근데 대부분 시간에 쫓겨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국사 선생님들이 알아요. 다. 대동법이 어떤 세금인지.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수업이나 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공단기 가세요. 아, 이거 멘트 좋았다 이거는. 그렇죠?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대동법을 왜 배우는지가 중요한 거지. 대동법 이거 외워서 뭐 할래요? 이런 거 외워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동세는 누구에게 전가된다? 대동세는 소장농에게 전가된다. 그럼 결국 여기서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언제만? 대동법 초기에만 성공적인 거예요. 농민 부담은 그대로 다시 가중되는 겁니다. 이런 세제개혁은 안 하는 이만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림을 좀 그리세요. 자, 대동세를 걷었던 관청을 좀 한번 알아보는데 이 관청이 선해청이라는 관청이에요. 선자는 베풀 선자죠. 해자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동법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세제개혁이에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 관청 이름도 선해청이에요. 정말 잘 지었어요. 이게 이 광해군 교지에 있는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선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선혜를. 그러니까 관청 이름도 선해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딱 관청 이름만 봐도 대동법의 취지가 뭐에 있는지가 분명히 아주 명징해지는 거예요. 대동법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세금이지. 결국 이 선해청에서 대동미가 이제 쌓여요. 그렇죠? 근데 국가에서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관수품이 이때부터 그럼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까 전에 관수품 조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뭐예요? 공납인데 그럼 공납을 안 거두면 관수품을 어떻게 조달하냐는 얘기예요. 이걸 그럼 조달은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공납해주는 애들을 따로 두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용상인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임금이 용인해준, 임금이 허용해준 상인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어용상인들은 결국 이 대동미를 가져다가 뭘로 교환하는 거예요? 특산물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다 선해청에다 다시 특산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꿔치기 해주는 거네요. 이 상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인삼 한 근에 쌀이 한 가마니까 대동미 100가마니를 가지고 개성에 가서 개성의 인삼장수한테 쌀 100가마니를 주고 인삼 100근을 사고 그래서 이 100근을 다시 넣어주고 뭐 이러는 거죠. 선해청에다. 그러니까 이 공인할 때 이 공짜가 공납할 때 그 공짜예요. 그러니까 공인은 그대로 해석하면 공납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공인들이 활약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 해커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봐요. 이게 쌀이 아니고 이게 동전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되면. 왜? 나중에 대동법 되면 조세의 급납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공인들은 돈을 가져다가 뭐랑 바꾸는 거? 현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돈을 가져다가 이제 바뀌어서 뭐를 사는 경우도 있겠어요. 쌀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에 필요한 쌀. 조세가 급납화되면.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죠. 분명히 쌀을 가져다가 인삼으로 바꿔야 되는데 공인이 동전을 갖다가 쌀을 사서 넣어주고 막 이래요. 근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조세의 급납화 현상을 이해하면 이게 시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아무튼 공인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지방 장시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다 사니까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방 장시는 살아나요.
그리고 지방 장시가 살아나면서 자유상공업의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이게 확 올라가죠. 자유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좀 보세요. 자유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조선 후기 때 공부하다 보면 수공업자들도 이제 자신의 이름을 관청에다 등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다 내다 팔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수공업도 민영수공업화돼요. 이것 때문에 관영수공업. 관영수공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장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공장안이라고 하는 데다 기재시켜 놓고 관청 물건을 만들어주는 건데, 결국 장인들이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자신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많이 벌어요. 조선 후기가 되면.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공장안에 기재하려고 하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관청수공업조차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또 민영수공업으로 바뀌어요. 그럼 민영수공업으로 바뀌면 아까 전에 그 관수품 조달 법에서 두 개가 없어져 버린 거네. 그렇죠? 그럼 국가는 더욱더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해야 돼? 시장에서 살 수밖에 없죠. 시장은 계속 활성화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가 되면. 그래서 이 대동법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한국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산업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상공업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중심의 국가가, 물론 우리가 지금 현대적 의미의 상공업 중심 국가로 바뀐 건 아니지만 완전히 죽어있던 상공업이 대동법 시행 이후에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그리고 국가가 통제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살아나죠. 그럼 조선 후기가 되면 당연히 상공업을 통해서 뭐를 버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해요. 이게 도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상업자본가들도 등장하게 되고. 응? 얘네들도 도고가 돼요. 또 뭐 바꿔치기 하면서 뭐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익을 많이 챙겼겠어요. 응?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죠. 국가에서 관용 차량이 에쿠스가 필요해요. 2만 대. 그러면 현대자동차 가서 에쿠스를 사요. 공인이. 에쿠스 주세요. 예? 에쿠스가 필요해요. 제가. 아 근데 이게 조달이 되려나 모르겠네. 2만 대가 필요한데. 그럼 이 현대자동차 딜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2만 대래요. 이건 뭐 자동차 딜러는 평생 팔아도 에쿠스 2만 대를 팔겠어요? 한 방에 2만 대를 팔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자동차 딜러는 문을 닫겠죠. 바로. 대리점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면? 그리고 데리고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요? 일식집에 가야죠.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응? 한 끼에 무슨 30만 원 이런 밥을. 그럼 이제 먹이면서 뭐 얘기도 하고, 제 2만 대를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데 저한테 시간을 한 10일만 주십시오. 그러면 뭐 제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뭐 또 일식집 끝나면 또 이상한 술집에 가서 또 마시고, 이러면서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공인들은 완전 막 죽이는 거예요. 향응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받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딱 2만 대가 준비가 되면 얘가 이제 얘기를 하겠죠. 공인한테, 나으리, 에쿠스 한 대가 지금 현재 시중 가격이 1억입니다. 1억. 2만 대면 뭐 하여튼 얼마야? 뭐 하여튼 뭐 많죠. 그렇죠? 뭐 이 정도 되는데, 제가 뭐 나으리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9천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당 1,000만 원씩 먹는 거네요, 공인은. 근데 이제 이 공인이 여기서 딱 수긍을 하느냐? 아니죠. 아니 에쿠스가 1억이에요? 난 8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그럼 이게 서로 뻗지 않은 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속으로 지랄하고 이러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다. 근데 얘가 지랄하고 이럴 수 있어요? 얘가 무슨 소리? 에쿠스가 왜 8천이에요? 그러면 그럼 체험면으로 바꿔야 되나? 뭐 이러고 가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식집 비용 막 이런 게 떠오르겠죠, 또 얘는. 그러니까 잡아야 돼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나으리 8천만 원은 너무한 겁니다. 1억짜리 차를 8천만 원을 사 먹다. 8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니까요, 정말로. 나라에서. 아니 그럼 2만 대를 좀 줄이시죠. 아니 2만 대가 필요해요, 제가. 흥정을 하면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공인이 쥐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얘는 체험맨을 구입한다니까요. 바꿔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공인의 재량이니까. 아니 왜 개성인삼을 안 사고 풍기인삼을 샀습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공인이 잡고 있으니까 공인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또 도구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독과점, 허생전에서 나오는 그런 거에서 돈을 또 더 벌어요. 계속. 이 공인들이. 그래서 이 공인도 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인. 어떻게 되는 거네. 응? 저런 상인은 진짜 완전히 캡이죠. 아, 나 이 캡 좀 안 썼으면 좋겠어.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하여튼 자유상공업이 살아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뭐 다 살아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면 화폐 유통이 본격화돼요. 그렇죠? 이제 교환 경제가 발달하다 보면 교환을 하는데 상품과 상품으로 교환을 치는 건 불편해요. 상품과 뭐로 교환을 쳐야 편리해요? 돈으로 바꾸는 게 편리해요. 돈을 가지고 상품과 바꾸는 게 편리하죠. 돈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교환 가치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유통이 활성화되고 결국 이 화폐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조선 후기로 가면 모든 세금을 다 뭐로 내게 되는 화폐로 내는 조세의 급납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의 급납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실판 봅시다. 급납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까 전에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동법 시행이 되고 한참 지나면 한 50년 60년 지나면 이게 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뭘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들어오면 공인은 돈을 가지고 현물로 바꾸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자 봅시다. 결국 이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서 조선 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발달한다예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된다 이 얘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제 수업을 이제 듣다 보시면 이양법과 이게 이제 탁 맞물리는 순간 완벽하게 이제 상공업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상공업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튼 중요해요. 대동법은. 그러니까 대동법은 이 원리도 중요하지만 대동법 이후에 조선 후기의 산업 구조가 개편되니까 억눌렸던 상공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세금 제도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의 기반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 기초 틀을? 왜 대동법을 시험 문제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실컷 이렇게 수업해 줬더니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오지 않고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걸 설명해 줬잖아요. 대동세를 소장농이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치미가 감소하면서 자 한번 볼게요. 이거 먼저 써놓을게요. 상남미 증가, 유치미 감소, 농민 부담은 증가. 그럼 결국 밑줄만 그어볼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동세는 소장농에게 다시 전가됐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농민 부담은 다시 가중돼요. 그러니까 다 원위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만 이해해야 되냐면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네요. 그렇죠? 상남미가 뭐고 유치미가 뭔지. 그렇죠? 그림을 좀 그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요거를 이해시켜주기 위한 그림. 자, 중앙 정부가 있어요. 자, 지방 관하가 있다고 봅시다. 이걸 그리세요. 아예. 지방 관하가 있어요. 이 지역을 이 지방 관하가 이제 그럼 결국 이 지방 관하에서 중앙 정부로 올라가는 쌀 이거를 상남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남미.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쌀이다 이런 뜻인데 지금 표정 이상하게 짓고 계신 분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혼납니다 진짜.
자꾸 졸려고 막 폼 잡으시는데. 상남미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요. 대동법 전에는 지방 관하, 이 지방에서 올라가는 쌀의 양이 영정법으로 해석했을 때 여기에 100결의 토지가 있으면 얼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일결당 몇 두예요? 그럼 100결이면 이게 어려워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좀 살려주세요. 진짜 좀 도와주세요.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100결의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이 지방에서 영정법에 의해서 올라가는 상남미가 400두였던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 상남미가 왜 증가하는 거냐면 여기에 뭐가 플러스 돼요? 1결당 12두가 다 보태줘야죠. 대동세가 대동미로 내면. 그렇죠? 그럼 이 12두면 이게 얼마가 돼요? 1200두가 되네요. 그럼 여기에 1200두가 플러스 되는 거네요, 상남미가.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대동법 시행하기 전에는 이 A라는 지역이 있다면 이 A라는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올리는 쌀의 양이 400두였는데, 그렇죠? 대동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지방 관하 이 A라는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올려야 될 쌀 양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00두가 된 거죠. 이해되고 계세요? 그러면 상남미가 왜 증가했는지는 알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얘기를 자꾸 질문을 하셔서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상남미가 증가됐다는 건 이제 걷어내세요. 머릿속에 같이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상남미가 왜 증가했는지 이해가 됐다. 그럼 이건 걷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이 지방 관하는 대부분 옛날에 이제 대동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 얻었냐면 이걸 1결당 4두를 걷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지방 관하에서 걷을 때는 1결당 4두를 걷는 게 아니에요. 1결당 5두 정도를 걷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한 1두 정도를 더 걷는 거거든요. 그럼 1두 정도를 왜 더 걷느냐? 이거를 유침이라고 해서 지방 관하에서 군량미 이런 걸 비축해둬야 돼요. 전쟁이 터지면 쓸 수 있는 군량미들을.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군사 시스템을 보면 이 지방 수령들이 군사 지휘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군 지휘관이 돼서 전쟁을 치르죠. 그럼 지방 관하에서 군량미 같은 이런 유치미가 있어요. 유치미는 이거 말고도 군량미 말고도 어떤 목적으로 쓰면 의창 이런 걸 운영을 해야 되니까 추가로 조금 더 걷어 놓는 거예요. 이걸 유치미라고 해요. 유치미. 여기다 유치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이 관 안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쌀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추가로 뭘 예를 들어서 여기다 12두를 더 내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전부 다 12두를 더 낸 거 아니에요? 물론 공납은 안 내지만 그러니까 이 지방 농민들이나 지주들 입장에서도 이걸 더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추가로 여기에다 1두를 더 내세요. 막 이럴 테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유치미가 계속 감소할 거 아니에요. 지방 관하의 유치미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너무 복잡한 일. 지방의 쌀을 지방에서 생산되는 쌀은 한정이 있을 텐데, 그렇죠? 무한대로 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결국 지방에서 생산된 쌀의 양을 100이라고 봤을 때, 100%라고 봤을 때 과거에는 상남미가 4%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16% 정도로 증가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상남미가 이렇게. 그러면 이 지방 관하에서 남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밖에 없어요. 94%가 남는 거, 84%가 남는 거죠. 아유 병신 진짜. 84%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84% 남는 쌀 중에서 유치미를 더 걷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 자체도 중앙으로 쌀을 많이 올려보내니까 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지주한테 걷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 결당 걷는 거는 지주들한테 내게 하면 되는데 지주들 자체가 너무 쌀을 많이 내니까 지주들한테도 이걸 걷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지방 관하에서는 이걸 누구한테 뜯어야 되느냐? 그냥 얘네한테 걷는 거예요. 걷기 뭐 쉽죠, 얘네들은. 가서 이러면 되니까. 소장농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치미 명목으로 뜯어내는 거예요. 지방 관하가. 유치미가 없다. 너희들이 좀 고통을 분담해라. 대동미도 사실은 제가 내는데요. 그건 너희 문제고. 그건 네 문제고. 아니 나으리 대동미도 사실은 제가 낸다니까요. 지주가 안 내고요. 근데 그걸 어쩌라고. 유치미가 부족하다니까. 그래서 또 걷는 거예요. 결국 농민 부담은 다시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남미와 유치미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지방에 남는 쌀이 그 전보다 부족할 것이다. 위로 쌀을 많이 올리니까 지방에 남는 쌀이 부족하다. 그럼 결국 유치미 확보가 어렵다. 유치미 확보가 어려우니까 유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삥을 뜯기 편한 농민들에게 유치미를 더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공납과 관련된 이 부분이 공납 부분을 이해하는 데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얘기예요. 상남미가 증가해서 유치미가 감소하니까 결국 농민 수탈이 더 일어났다. 지방 관하에서. 결국 이걸 뜯는 거는 뭐 아전들 이런 애들이 뜯을 테니까 또. 응? 이게 대동법 시행 이후의 결과들입니다. 결과.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이걸 대동법으로 묶어보면 대동법은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제가 볼 때는 전세화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납이 전세화됐다는 말이.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전세화되면 이거는 이제 다 파생돼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주들은 반발을 했을 것이다. 뭐 이건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안에 다 묶여져 있는 함의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그럼 결국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전세화 경향이 중요하고 전세화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고 못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안 걷겠다는 덜 걷겠다는 취지니까 올바르게 세제가 개혁되고 있는 것이구나. 아 좋다.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대동법 시행이 몰고 온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예요. 왜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대동법과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면 대동법 공부를 완벽히 하신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조선 후기 때 상업이 왜 발달했는지 말을 할 수 있다. 난 조선 후기 때 상업이 왜 발달했는지 난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대동법을 잘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양법과 이게 이제 탁 연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업이 왜 발달했는지를 논리 정연하게 머릿속에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까지 발달을 못했던 상공업이 왜 조선 후기 때 와서 발달했을까?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나머지는 다 사이드 개념이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그런 개념들이에요. 근데 매번 얘기하지만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공납의 전세화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동법을 물 때.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찬성, 반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납 시행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장. 그러니까 대동법 시행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장. 찬성했던 사람들의 입장. 그럼 결국 왜 얘네들은 찬반으로 이렇게 나눠졌을까? 그럼 답은 뭐예요? 가구당부가 됐던 사람이 가구당부가 됐던 세금이 토지 결당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게 전세화 경향을 묻는 거니까 그게 본질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조선후기에 나는 상공을 왜 발달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 5분만 쉬었다 갑니다. 대동법은 끝났습니다.